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2024년 엔세이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중국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원화에 대한 방향성도 정해질 수 있을 것이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의 수급적 면모라든지 제조업 흐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방향성에 큰 폭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리오프닝 기대가 사실 좌절된 상황 속에서의 중국 흐름은 경기가 5% 정도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 내년에 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에서 중국 시장을 담당하고 계신 박임금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중국 좀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중국의 우려도 있겠지만 외사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 2024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향 조정되는 IB들이 많아서 이게 의견 좀 많이 엇갈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미국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글로벌 변화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주제를 좀 많이 세미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토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사실 세미나 같은 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중국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안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의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GDP 성장률, 전 세계에서의 GDP 성장률로 봤을 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다, 이런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제목이 또 어떤 차원에서 나온 걸까요? 사실 저희는 이 글로벌 전략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팀에서 관련해서 작성했던 내용이었고, 글로벌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중국이 어떤 전략을 좀 선택하고 있나, 이런 내용 위주로 좀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제목을 보시면 익숙해지거나 혹은 새롭거나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국이 익숙해지는 환경은 있겠지만 익숙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돌파구 차고 있는 중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부터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단 2023년 중기부터는 이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를 둘러싼 이 금융위기, 중국 위기설 상당히 좀 많이 드렸을 텐데, 여기 보서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부동산 리스크 자체는 중국 정부가 의도된 디폴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페이지 왼쪽 도표 보시면 2020년 연말쯤에서 중국 정부는 이미 부동산에 이런 법을 현상 인지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시행했었거든요. 부동산 기업 건전성을 강화 요구하고, 또한 은행들의 금융 업계에 있어서도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집중 관리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파장을 좀 일으킬 수 있는까지는 좀 파악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관리를 통해서 3년 후에 현재로 봤을 때 이 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시면 여러 가지 주요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사실 많이 낮아졌고, 또한 부동산 기업 관련 대출 비중도 많이 낮아졌거든요. 중국은행은 20% 초반은 좀 높은 편이지만 기타 주 은행들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한국보다도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국이랑 좀 다른 부분이 워낙 중국 부동산 기업 관련 대출이 많이 줄었고, 또한 대출 관련 파생 상품이 별로 많지는 않아 연계되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다만 올해도 이런 디폴트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3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시면 워낙 중국 부동산 경기는 아주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무디스나 글로벌의 이런 신평사들이 중국 부동산 기업에 대한 전망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디폴트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신용 이벤트 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 많이 보셨을 텐데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예상보다는 중국 정부는 강하게 부양하고 있다. 최근에 50개 기업이 화이트리스트가 만들면서 무담보 대출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줄부도까지는 줄도산
막기 위해서 이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의도 디폴트 자체는 2024년도 지속될 것 같고 한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조금 리스크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익숙한 환경으로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 부문에서 미중이 좀 많이 싸우고 있는 관점이죠. 4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시면 반도체 산업 특히 추가 규제 현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이 미중의 두 정상이 또 만나서 회담을 했지만 다만 이 시장 예상보다는 서프라이즈 될 만한 그 성과가 별로 없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에도 반영하지 않았던 관점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 압박 정책이 있어서는 의견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미중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만 이런 익숙한 환경에서 중국은 새롭게 하는 것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조금 새로운 돌파구 차고 있는 거죠. 5페이지 보시면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아프리카 통해서 좀 많이 1대1로 사업을 동원하면서 좀 많이 친해지는 이런 관계일 텐데, 그래서 아프리카 통해서 중국이 하고 싶은 것은 광물 확보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또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인프라 도와주면서 이런 그 금속 장악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아프리카는 몇 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2023년부터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중앙아시아랑 이 중동 지역의 중국은 영향력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중앙아시아도 올해 5월 정도 이 중앙아시아 다섯 개 국가랑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나 경제적인 협력 강화를 논의했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통해서 중국을 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협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아시아한테 가는 수출 제품 중에도 가전제품, 자동차, 의료, 여러 가지 소비 제품도 있겠지만 또한 중앙아시아 대중국 주요 상품도 자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중동을 말씀드리는데, 아마 3월 달에 이란과 사우디를 상당히 좀 단결을 끝내고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중국은 그 역할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고, 또 자세히 이거 리서치 해보니까 3월부터 연말까지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동과 서방 간이 밀접 되는 관계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 부분이고, 또한 7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시면 올해는 사실 중국에서는 이 서방 자본들이 많이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회복될 수 있나?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좀 참여하는 것도 장려하고, 또한 이런 리스크로 인하여 미국 투자자들이 자금이 유출되는 부분이 중동 투자자로 유입되는 것은 좀 상당히 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미국과 갈등이 지속됐겠지만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의 중국 영향력이 계속해서 올해까지 내년에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크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10% 이상 성장을 했었던 나라는 중국은 요새는 보시면 저성장으로 진입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5% 정도는 사실 정성장이라고 보기 좀 힘들겠지만 그래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저성장이다라고 보는 거고, 8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시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지난 8년선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GDP나 중에서 이 부동산이나 건설을 통해서 좀 모집을 키워왔습니다. 2021년에 이미 고점을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 가능하고, 회색 막대 그래프 되는 부분이 중국은 충고하고 싶은 신성장 산업인데, 근데 아직까지 GDP 대비에 여러 가지 비중이 높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는 전환해야 될 텐데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과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의 중국 경기 개선이 올해 9월부터 이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이 포 자체는 2020년이나 2016년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고 속도 자체도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거를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의도된 디폴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디폴트가 지속될 거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네. 이 정도로 말씀 주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미중 갈등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중국에 있어서는 미국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예. 뭐 중동 지역 이렇게 좀 다변화된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는 사실 중국을 지금까지 성장 일변도를 만들게 해준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건설업, 부동산업 이런 인프라 투자였는데 네. 이것이 조금씩은 산업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이제 대외적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 그럼 대내적으로 사실 중국 하면은 재고 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이제 재고 사이클이 다시 한번 이제 재축적되는 사이클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를 지금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9페이지부터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재고 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올해 23년 3분기부터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다만 대내외 환경이 워낙 좀 다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연기되는 미뤄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을 통해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텐데 9페이지 보시면 2000년 이후에 중국은 총 6번의 재고 사이클을 경험했는데 짧으면 한 30개월, 길면 한 4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 다 감안한 이런 기간이고요. 이번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미 41개월 정도 경과되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재고 재추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기상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10페이지 보시면 현재는 이 중고 제조업 재고는 재고 감소에서 재고 추적 단계로 좀 가는 과정이다. 여기 저기 파란선 제가 까만선으로 좀 해놨는데 현재 시점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이런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점 찍고 약간 좀 올라가려는 이런 직전 단계에 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향후에 사이클의 재추적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이 매출의 증가를 확대로 볼 수 있는 수요 증가는 어느 정도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 측면에서도 재고 저점 시그널이 포착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중국의 PPI 상승률 자체 저점이 이 완제품의 재고 저점이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이 과거 사이클에서 5번 정도 포착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봤을 때는 올해의 PPI의 생산 물가 지수죠. 재고 저점 자체는 6월여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뤄다볼 6개월 정도 후행이라고 치면 12월쯤에 올해에 사실 재고 저점이 좀 나타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제조업 자체는 4분기는 재고 감소 국면 지나서 내년 초반부터는 점진적인 생산 확대 또한 수요 개선 사이클이 좀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또 업종별로 좀 많이 엇갈린 현상인데요. 12페이지로 보시면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12페이지 왼쪽 상단되는 재고 감소되는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업스트림 업종은 아직 재고의 조정 단계에 있고 반면 미드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업종은 재고 감소 국면이 있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자동차 제조, 식품, 섬유나 피혀 제조, 이런 컴퓨터 통신 그리고 금속 제품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상반기 기회에 있을 수 있다. 이미 재고 감소에 들어간 국면이고 최근에 12월까지 업데이트된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재고 재출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종의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소비에서도 좀 많이 비슷한 양상이 나올 텐데요. 재고 소진이 마지막 단계인 대표 업종은 컴퓨터 통신, 자동차, 전기, 전자기기입니다. 제가 이 자료 작성했을 당시에는 12월까지 업데이트 안 된 상황이었고 현재 업데이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숫자도 좀 올라가는 국면이고 그래서 재고가 조금 더 추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어느 정도 보시면 이런 재고의 소진이나 추적이 조금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내국제 소비도 양호한 상황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고 감소, 재고 추적, 소비까지 같이 동행이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이런 업종들이 내년 소비 확대나 재고 재축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재고 사이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잠깐 다뤄봤는데 재고 사이클 이제는 거의 다시 한번 재축적되고 있는 시기가 점차 오고 있다. 예. 올해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내년 정도로 가면 산업 생산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그 세부적인 이제 항목들을 봤을 땐 IT, 자동차, 컴퓨터, 통신 이쪽이 네. 좀 더 유망해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재고 사이클이 쌓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실 중국은 수출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쌓았던 재고를
이거를 중심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수출이 사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공급망이 좀 다변화된 양상을 저희가 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이후의 공급망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안 그래도 두 번째 파트에서 이런 관련 부분 좀 준비했는데요. 14페이지 보시면 올해 아마 많이 가장 드렸었던 얘기는 올해는 미국의 수입국 비중 변화 좀 생겼다. 그럼 1위인 중국은 자리가 뺏겼다. 멕시코한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수출 지역 변화는 올해 좀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이 중국 1위 그 지역별 수출국 중 지역이 1위였고 그럼 미국이고, 근데 2023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지역은 아세안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신흥국이죠. 그 여기는 넣지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보셨을 때는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에 일본이나 한국향 수출 비중이 사실 큰 변동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도, 러시아향 수출이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보시면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이게 공통점이 1대1로의 연산에 있는 신흥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새롭게 부상하는 파트너 제가 적어놨는데, 왼쪽 도표 보시면 기존 파트너이 미국, 유럽, 아세안은 전체 수출이 올해는 아직까지 역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부상하는 세 가지는 러시아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그 러시아를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고 제외한다고 해도 중앙아시아랑 아프리카 좀 많이 커진 거고요.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13개 국가는 전체 중국 수출에서 거의 9%까지 차지한 만큼 올라왔고, 그리고 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다들 많이 얘기하실 텐데, 그때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일본의 내수 침체를 상쇄했었던 부분이 중국은 이 수출을 많이 좀 받아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많이 저성장 들어가는 국면이지만, 그러면 해외 수출에 있어서 중국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뭐가 있겠나? 보시면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합치면 이 13억 정도 인구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30년의 당시 일본의 그 당시 중국 역할이 일어나다를 현재 좀 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멕시코랑 베트남이 사실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좀 얘기 많이 나올 텐데, 뭐 중국 뭐 공장 이전도 많이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확실히 미국의 수입 의존도 변화를 봤을 때도 멕시코, 베트남은 좀 많이 높아졌고 중국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볼 수 있고요. 다만 16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시 여기에서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 동시에 멕시코와 아세안의 중국 수입 의존도도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베트남, 멕시코의 미중 간의 간접 무역의 중개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주요 제품이 뭐가 있겠냐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원래는 중국은 좀 값싼 제품으로 가성비 높은 거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선진국은 한 최종 소비재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계셨을 텐데, 멕시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조업이 좀 많이 성장함으로써 중국한테 수입하는 부분이 원자재 소재가 좀 많고요. 또한 생산류의 기계 설비, 부품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면서 있는 건데, 생산, 운송용 자본재. 그래서 자본재, 중간재 많이 중국한테 수입할 간다. 그러면 생산 다시 완제본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이런 중개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멕시코나 베트남 이런 신흥 이머징한테는 중간재나 원자재 갈 수 있는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수출에서 제품별로 봤을 때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 수출이 좀 부진했지만 18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시면 아직까지 올해는 역성장이고, 다만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자동차 부품, 전력 설비 제품, 그리고 가전제품, 공자기계 이런 기계 분류의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기록했거든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수출의 제품별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좀 고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변화가 있어서도 원래는 중국은 가성비 높은 값싼 제품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계류, 이런 그 하이테크 제품에도 많이 잘 만들어져서 이 시장의 경쟁성이 좀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9페이지 보시면 유럽한테 가는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차이겠지만 1대1로 주요 연산 국가들을 좀 가는 자동차는 일본은 제치고 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1위로 기록한 상황이었고, 또한 이 전통 내행 기관차 위주로 수출하는 상황이고, 이 중에도 대형 버스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18페이지로 보셨을 때는 과거 20년 동안 중국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글로벌 비중 변화 중에는 기계료나 자동차 부품, 전력 설비 비중이 많이 높아졌던 것을 확인 가능하고, 그러면 20페이지에서 보셨던 부분이도 해외 비중 매출이 상승하면서 이런 수출 지역으로 많이 가는 기계 설비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으로 돌아가서 시장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23년에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중화권, 중국이나 홍콩 시장이 가장 부진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올해로 내년 24년으로 비교 전망했을 때는 저희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시장 좀 기회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그 포 자체는 저희는 강하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반등을 나타날 수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10월 이후에는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금융 당국의 그 노력하면서 이미 저점을 탈출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아직까지 V자 반등이 하기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조정받았지만, 그래서 이런 흐름이 그 상반기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국면입니다. 그 이유는 또 폭이 세게 보지 않는 2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도 1조 위안의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과거랑 다르게 중국 경제 사이즈가 자칫 커지는 부분은 1조 위안은 2009년 4조 위안을 비할 상황이 아니고, 또 한 부분이 부동산 리스크도 있겠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난 문제도 상당히 있으면 재정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조 위안 추경했지만 모든 돈을 자금이 다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지방정부는 좀 급하게 작은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중국 추경은 부양 정책에 맞겠지만 반조짜리에 불과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현재 경기 회복은 2016년이나 2020년보다는 조금 세지 못하는 거고, 또한 부양도 마찬가지로 반조짜리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으나 강하게 보지 못할 것 같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저점에 이미 다졌다고 생각되고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3,500포인트까지는 터치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분기에는 뭐 1월 효과 다들 얘기하는 중국은 1분기 봄효가 좀 있거든요. 계절상으로 3중전회도 있고, 새로운 정부는 개혁안이 발표되는 부분이고, 또 양회 여러 가지 계절상으로 봤을 때 1분기도 시장이 좋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기계 조금 더 지수보다는 좀 아픔할 전망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국에 대한 24년도 전망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상단은 3,560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경제에 있어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다. 다만 V자 반등을 본다기보다는 완만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1조짜리 추경을 지금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추경이 지방정부의 어떤 자금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진 않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24년도 관련 중국 관련된 전망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최근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서방 국가가 아니라 중동아시아랑 아프리카, 즉 다양한 어떤 새로운 투자처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자료를 통해서 내년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박임금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